5시 20분까지 약 한 5시간 동안 4시간인가요? 4시간 동안 함께 3D 프린터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그 전에 잠깐 뉴스에서 다룬 3D 프린터를 한번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가 안 넘어가는데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마치 프린터로 찍어내듯 입체적으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기계인데요. 미래 산업을 바꿀 혁신 기술로 손꼽히고 있지만 동시에 3D 프린터로 권총을 만들어 발사하는 장비를 이게 2년 전 뉴스입니다. 충격을 주입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에서는 이 3D 프린터 시대의 명과 암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김승환 기자입니다. 3D 프린터는 플라스틱이나 금속 실을 뜨거운 온도로 녹여 잉크처럼 뿌리면서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모든 형태의 제조가 가능해지고 생체 조직까지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3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3D 프린터 시대가 가져올 우리 삶의 변화를 먼저 정신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디어만으로 첨단 무인 헬리콥터 생산을 창업 준비 중인 박현우 씨. 저희 함께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창업자로 돌변을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손쉽게 3D 프린터로 시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제작 업체에 맡기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약되고 시간과 비용이 50분의 1로 줄어들었고 맞춤형 생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출 수 있는 단품종 소량 생산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그때 3D 프린터가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기술. 최근에는 가정용 TV 가격까지 떨어진 저가형이 나오면서 가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15분 만에 완성된 친환경 소재로 만든 팔찌. 팔찌 다 만들어졌네. 이거 누가 가질까? 내가. 시장에 가지 않고 장난감과 그릇, 의자, 스탠드 같은 생활용품을 집에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이 의료기 회사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200만 원인 보청기를 70%나 싼 60만 원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연구진이 이식용 인공귀를 만든 데 이어 피부와 인공관절, 심장까지도 3D 프린터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 중입니다. 3D 프린터의 시장 규모는 올해 3조 4천억 원 정도에서 2019년엔 7조 원 정도까지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3D 프린터 허브를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EU는 물론 중국도 올해 3D 프린팅 기술 개발에 71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원 계획조차 전무한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근 영국의 일간지 기자가 3D 프린터로 만든 원총 부품을 들고 런던에서 파리까지 가는 고속 열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보안 속을 아무런 제재 없이 통과했습니다. 금속 재질이 아니라 적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3D 프린터는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무단 복제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D 프린터로 열쇠를 똑같이 만들어 자동차 시동을 걸 수 있을까? 먼저 기존 열쇠의 영상 자료를 3D 스캐너로 얻어냅니다. 이것을 3D 프린터에 입력하면 프린터가 움직이면서 플라스틱 용액을 0.03mm 높이로 한 층 한 층 쌓아올립니다. 1시간 뒤 3차원 프린터로 뽑은 복제 열쇠입니다. 이제 이 열쇠가 실제 작동하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키와 다름없이 시동이 잘 걸립니다. 집 열쇠도 3D 프린터로 복제해보니 대문이 쉽게 열립니다. 각종 잠금 장치뿐 아니라 날카로운 칼이나 총기류 복제까지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사법당국은 총기를 무허가 제조할 경우 정상 작동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총을 찍어내는 3D 프린터용 총기 설계도는 사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단순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 안에 마련돼 있지 않죠. 또 문화재나
자재를 복제하고 각종 제품 디자인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 저작권 시비도 잇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행동을 미리 차단하고 저작권도 보호하는 법적 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년 전에 다뤘던 3D 프린터의 모습입니다. 근데 뭐 지금도 별반 다를 건 없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총기를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없지만 해외에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법제적으로 이거를 제재를 가해서 조기에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3D 프린터에 대해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또 뭘 배우실지에 대해 아셔야지 그만큼 또 습득력이 다르겠죠. 일단 3D 프린터에 대한 기본 원리하고 3D 프린터의 구조물, 그리고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현 산업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또 3D 프린터의 종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이런 3D 프린터 관련된 최신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앞에 책상마다 놓여있는 3D 프린터를 가지고 직접 요리를 하실 거예요.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시는 게 가정용 잉크젯 프린터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미국 메이커보사의 레플리케이터라는 제품입니다. 각각을 가지고 프린트를 하면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죠? 이제 스타워즈도 곧 개봉을 하는데 요다를 프린트 해볼게요. 왼쪽에는 그냥 당연히 우리 A4 용지의 인쇄가 될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텐저블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3D 프린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XY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는 XY를 헤더라는 게 움직이면서 잉크를 분사하죠. 그래서 XY 평면을 돌아다니면서 종이에 인쇄를 하는 게 바로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여기에 이제 3디멘전, Z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XY, Z 공간상을 저가형 3D 프린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는 익스트루더라는 게 움직이면서 재료를 분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층 한 층의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들을 층층이 쌓아서 3D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 혹시 글루건 아시나요? 다들 한 번쯤 써보셨을 거예요. 저가형 3D 프린터는 이 글루건의 원리와 100% 일치합니다. 글루건의 원리가 뭐죠? 전기 콘센트 꼽으면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코일을 지나면서 열을 발생합니다. 저항 때문에. 그 열을 노즐로 모으죠. 그리고 우리가 트리거를 당겨서 원하는 양만큼 글루스틱을 밀어내요. 그리고 나서 어딘가에 접착할 때 쓰는 게 바로 글루건입니다. 마찬가지로 3D 프린터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작동을 해요. 저가형 3D 프린터에 한해서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익스트루더라고 하는 기업 뭉치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게 스태핑 모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글루건을 사용할 때는 직접 우리 손으로 트리거를 당기지만 이건 당연히 이제 전자동으로 움직이겠죠. 여기에는 스태핑 모터가 회전을 하면서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압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필라멘트가 이제 글루스틱과 같은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재료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기어하고 베어링에 맞물려서 압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뜨겁게 달구어진 노즐을 통해서 얇은 실로 뽑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때는 그 필라멘트의 재료의 두께가 1.75mm예요. 그 1.75mm의 플라스틱 필라멘트가 들어가서 여기 노즐 직경은 0.4mm입니다. 그래서 0.4mm의 가느다란 실을 얻어내고 그 실을 가지고 한 층 한 층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백 층을 쌓아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더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면은 아까 이게 그 옆에 오른쪽에 있던 스태핑 모터고요. 여기에 이제 기어치가 달려있는 기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맞물려 있는 베어링이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기어하고 베어링이 맞물려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 내리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색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아래로 압출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핫 엔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핫 엔드를 약 300도까지 가열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한 210도까지 가열을 시켜서 이 0.3mm의 노즐로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글루스틱 쓸 때도 글루스틱 직경이 한 요만하죠? 한 1cm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짜서 쓸 때는 한 3mm밖에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글루스틱과 같이 이제 압출해서 글루건처럼 압출해서 얇은 실로 뽑아내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핫엔드의 모습이에요. 아까 제가 그 가열을 하는 부분의 분해도인데 여기가 이제 0.3mm의 노즐이 달려 있고 요게 중요한데 이제 여기에 히팅을 할 수 있는 카트리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항을 받아서 열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열을 발생을 시켜서 이 전체를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익스트루더 부분이고요. 여기 스태핑 모터가 역시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다 이제 패키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1.75mm의 필라멘트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압출돼서 나오게 됩니다. 보통 그냥 일반 대상자들 대상으로 교육할 때는 이런 것까지는 안 가르쳐 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나사들이 다 육각 렌치로 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 팩토리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수공구들은 다 구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3D 프린터에 대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전자장비가 뭐 안에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긴다던가 전자회로가 문제가 생긴다던가 하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보통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 잉크젯 프린터 쓸 때도 문제가 어디서 생기죠? 종이 걸림, 이게 대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이 필라멘트 걸림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 거 우리가 인쇄기에 종이 걸렸을 때 종이 빼는 것만큼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나중에 돌아가셔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로 많이 쓰는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정용 3D 프린터에 한해서는 이 두 가지 소재를 가장 많이 씁니다. ABS라는 소재와 PLA라는 소재인데요. 이 AB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이들 가지고 노는 레고 아시죠? 레고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PLA 같은 경우는 옥수수 전분을 배합한 소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요즘 3D 프린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적인 거 설명드리면 ABS 같은 경우는 1kg에 한 2만원 정도 하고요. PLA 같은 경우는 한 22,000원, 조금 더 비싸요, PLA가. 요즘 이것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한 2년 전만 해도 35,000원 뭐 이랬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역시 생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원재료가 이제 ABS는 다들 아시다시피 석유고요. PLA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옥수수 전분하고 배합을 해서 만듭니다.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AB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비전공자들한테는 따분할 수 있어요. 근데 딱 요점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ABS 같은 경우는 열 수축 현상이 굉장히 커요. 그 열 수축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200도가 넘는 데에서 지금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생산하는데 지금 이런 환경은 한 20도 정도죠. 급격하게 냉각이 돼요. 그 냉각이 되면서 나는 본래 이런 걸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물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축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본래 원하는 형상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ABS는 그 열수축 현상이 굉장히 크고요. PLA는 상대적으로 열수축 현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쉽게 그런 환경적, 계절적인 요인을 안 받고 프린트 하려면 어떤 재료를 써야 되죠? 당연히 PLA를 써야겠죠. 근데 여기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ABS 같은 경우는 후가공성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프린팅을 하고 나서 그때 보셨죠? 퍼티 바르고 열심히 사포질해서 도색을 했잖아요. ABS는 그게 가능한데 PLA 같은 경우는 사포질을 하게 되면은 그 마찰 열에 의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사포질 표면도 굉장히 고르지 못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후가공 없이 그냥 깔끔한 결과물을 얻어내고 싶다 하면 PLA를 쓰시면 되고요. 나는 도색도 하고 사포질도 하고 퍼티도 발라야 돼. 그러면은 ABS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게 열수축 현상을 보여주는 예인데요. 여기를 지금 요 기계도 보시면은 여기 뚜껑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전체 테두리를 다 막아줘야 됩니다. ABS를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다 막아주면은 열수축 현상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ABS를 쓰더라도 변형성이 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런 개방된 공간이나 만들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냉각을 시키면 여기 크랙이 발생해요. 열수축 현상과 더불어 크랙이 발생해서 층 간의 분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 30cm 되는 거를 20시간 동안 뽑았어요. 제 모습을. 근데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냉각시키면은 크랙이 발생해요. 여기 툭툭. 그럼 여기를 이제 잡아서 뜯으면은 제 몸이 이제 뜯어지는 거죠. 20시간 동안 만든 그 결과물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ABS를 쓸 때는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꼭 이 뚜껑을 다 차폐를 해주시고 이용을 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쓰시는 3D 프린터 중에 다 개방형 3D 프린터도 있어요. 특히 뭐 메이커봇 같은 경우는 다 개방이 되어 있는데 메이커봇 2X는 또 이제 이렇게 차폐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귀찮아하고 열어두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ABS를 쓰실 때는 꼭 차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PLA를 출력한 결과물이에요. 이 PLA가 또 단점이 뭐냐면은 지금은 많이 소재들이 개발이 되면서 보완이 되는데 옛날에는 이 표면에 그 고른 정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온 현상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계속 소재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PLA로 뽑더라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3D 프린팅을 할 때 혹시 3D 프린터를 나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다 혹시 계신가요? 그냥 수요만 파악하려고요. 한 번도 안 써봤다. 네, 한 절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3D 프린터 써보신 분들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릴게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두려움은 다 없애시고요. 예전에 이런 CF가 있었죠. 비트박스를 잘하려면 북치기 박치기 2개만 잘한다고 하죠. 3D 프린팅 하려면 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델링, 슬라이싱, 프린팅 요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잉크젯 프린터 쓰려면 뭘 해야 되죠? 하물며 타자를 친다던가 문서 작업 또는 그림판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건 바로 뭐냐면 컨텐츠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쇄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생산해야 됩니다. 3D 환경에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과정이 바로 모델링이에요. 3D CAD 모델링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까지 배우셨죠. 자, 그 3D CAD 모델러들이 전 세계 30여 개가 있어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3D Max, 알리아스, 유젠엑스, 카티아, 솔리드웍스, 라이노 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모델러들이 자신이 어떤 걸 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이 돼야 됩니다. 방법론의 차이예요. 예를 들면 3D Ma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물을 그리거나 게임 그래픽 작업할 때 많이 쓰죠. 그리고 알리아스 같은 경우는 그 유선형 곡선을 지닌 뭐 자동차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뭐 이런 걸 설계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UGNX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삼성전자나 메르세데스 벤츠나 이런 데서 자동차 회사나 전자제품 회사에서 기계 설계 용도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카티아나 솔리드웍스는 기계 쪽에서 많이 쓰이고요. 라이노 같은 경우는 건설, 건축, 그리고 제품 디자인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걸 고르셔야 돼요. 그 전에는 우선 1, 2, 3D 디자인으로 작업을 계속 하세요. 그러다가 내가 이쪽에 있는 걸 좀 더 하고 싶은데 이걸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2, 3D 디자인은 한계가 있네? 그때 다른 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컨텐츠를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프린팅을 할 때 아까 프린팅 원리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나의 도면을 그리는데 층을 설명드렸죠? 1층에서 도면 그리고 2층에서 도면 그리고 수십 층을 쌓아가지고 수백 층을 쌓아서 영상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D CAD 모델링을 한 그 결과물은 덩어리예요. 솔리드란 말이죠. 그거를 한 층 한 층의 도면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 과정을 슬라이싱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또 이상한 용어들이 또 나와요. G코드. 이 G코드는 또 뭐냐면 제가 이 기계한테 야, 너 오른쪽에 가서 그려. 이젠 너 2층에 가서 그려야겠어. 아니야, 너 100층에 가서 그려. 이렇게 제가 한국말 하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기계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 언어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기계 언어가 바로 G코드고요. 슬라이싱을 해서 G코드로 변환을 해주고 그 G코드를 3D 프린터에다 입력을 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처음 만들고자 했던 결과물을 3D 프린터가 찍어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생소하죠?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들이 단 클릭 3번만으로 이루어지고요. G코드니 이런 용어는 아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요런 게 있었지 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어넣으면 프린팅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자, 지금까지 초등학교 6학년이 듣는 수업 내용이었어요. 이해가 안 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는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미국의 더 크리에이터스 프로젝트라는 데에서 이제 여성용 구두를 3D 프린팅을 한 거예요. 여성분들 이거 신으면 아프시겠죠? 거긴 약간 예술가 집단이어서 그냥 혁신적인 거 하는 데고요. 실제로 이따 뒤에서 신발 산업에서 3D 프린터가 쓰인 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전거도 이제 한 번에 3D 프린팅해서 만듭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3D 프린티드 바이시클 검색하시면은 이거 찬란한 실패 과정과 운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한 번에 뽑은 건데 동력을 전달하는 벨트와 이 타이어 그리고 손잡이, 안장을 제외한 모든 파트를 다 3D 프린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앉았을 때 하중과 페달을 밟을 때 걸리는 순간 충격력을 견딜 정도로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3D 프린터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손쉽게 자전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3D 프린터로도 지금 카본 필라멘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 카본 필라멘트를 이용하면 굉장히 단단한 자전거도 여러분들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카본 필라멘트가 개발이 됐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비행기도 3D 프린터로 한 번에 만듭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믿으시겠죠? 그건 거짓말이고요. 보잉사에서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그 터빈 블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블레이드를 3D 프린팅 한다던가 유체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한 부품들을 3D 프린팅을 해서 일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언맨 영화 다들 보셨나요? 다들 보셨죠? 이 아이언맨 영화 쪽에서도 3D 프린팅 기술이 쓰였어요. 다 만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 장갑과 당연히 얼굴은 있어야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렇게 쫄쫄이 입고 컴퓨터 그래픽을 입힌 거예요. 굉장히 지금 표정은 근엄한데 보기 좋죠. 자, 이거는 한 반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벌써 미국의 로컬 모터스라는 데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단 44시간 만에 만들어냅니다. 전기 자동차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제품 개발 과정이 똑같아요. 처음부터 자기가 설계한 대로 1:1 스케일의 어떤 결과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거 메이커봇이거든요. 요만한 크기의 가정용 3D 프린터로 처음에 뽑아보는 거예요. 모든 파트를 다 뽑아보고 조립을 해봅니다. 그래서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니터상에서 3D CAD 모델링을 하시잖아요. 분명히 어셈블리도 다 됐어요. 문제 없네? 근데 이거를 시제품 제작을 해보면은 어딘가 분명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먼저 작게 스케일 목업을 뽑아보고 그 다음에 거대한 3D 프린터로 만들게 됩니다. 이 산업용 3D 프린터로 프레임을 한 번에 찍어내요. 그래서 자동차 시트도 이렇게 한 번에 만들고요. 이렇게 전자 파트들은 당연히 3D 프린터 한 번에 만든 건 아니에요. 다 이제 부품 갖다가 붙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프레임을 한 번에 만듭니다. 이게 실제 가동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이 3D 프린터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요거를 사이즈 키운 거예요.
이것도 역시 소재가 ABS를 썼고요. 히팅해가지고 압출하는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결도 굉장히 두껍죠? 고르지 못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작아지고 지나간 거예요. 글루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세계 최초로 했다는 데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3D 프린터로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스케일을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이제는 집을 만드는 3D 프린터입니다. 이제는 집도 만들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케이크 만드는 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안에다 넣어가지고 생크림 넣어가지고 짜죠? 마찬가지로 그냥 시멘트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서 구조물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튼튼하게, 속은 비면서 튼튼하게 이런 구조물을 넣고요. 패턴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뒤에 보이시는 집 열체를 중국에서 단 24시간 만에 열체를 짓는 데 성공을 합니다. 굉장하죠? 자, 제가 아까 처음에 가정용 3D 프린터로 주로 쓰는 소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하고 뭐가 있었죠? PLA 두 가지가 있었죠? 이거는 플렉서블 PLA예요. 아까 그 PLA는 딱딱한데 이건 유연성 있는 PLA입니다. 그걸로 신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앞꿈치 구겨질 정도로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러면서 튼튼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모델링 배우시니까 그 모델링만 하시면은 가정에서 신발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샌들이나 이런 거, 슬리퍼 같은 거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자료에서 빼려다가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넣었는데요. 이건 또 다른 방식의 3D 프린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관이 있어요. 관이 있는데 이 털실과 같은 소재를 이제 계속 밀어내면서 엮어서 3D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텐션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요거 패턴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자동차 밑창으로 쓰는 거예요. 굉장히 가벼우면서 또 이렇게 텐션 있는, 물론 당연히 털실은 아니겠죠. 여기 이제 화양 약품도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요게 조금 잔인한데, 자, 이 턱관절이 손실된 사람의 턱을 CT 단층 촬영을 하고요. 그 CT 단층 촬영한 것을 이제 합쳐서 3D 파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3D 프린팅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이식을 시켜주는 모습이에요. 굳이 보고 싶으시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식을 시켜주는 모습이고요. 자, 이거는 나사에서 제공한 사진인데 연료 분사 장치의 일부 파트예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제작 방식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CNC를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CNC도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서 3축, 4축, 5축 그러다가 이제 로봇 암에다가 달아가지고 자유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드릴라를 어떻게 집어넣어도 이 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구조물 같은 경우는 또 용적 부위를 없애기 위해서 그 금속용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한 번에 프린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사에서는 우주선을 만들 때 3D 프린팅 기술을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네, 여기도 뭐 집 짓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구조물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신발 말씀드렸죠. 나이키죠. 나이키에서 이제 미식 축구화를 벌써 3차 버전까지 만들었는데 당연히 이 가죽 부분을 3D 프린팅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축구화 보시면은 아래 이제 잔디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스터드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3D 프린팅을 했어요. 미식 축구화를요. 그래서 그 미식 축구 선수의 발 모양이 그냥 일반인들과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발볼 사이즈, 발 사이즈, 발가락 모양, 길이 다 다른데 그걸 이제 충족을 시켜주려고 3D 스캐닝을 하고 3D 프린팅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제작한 모습입니다. 이건 저번에 보여드렸고요. 다시 봐도 정말 놀라워요. 굉장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3D 프린터가 금속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저번에 8억에서 16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저도 금속이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전통 제조 기법인 주물주조를 이용해서 처음에 PLA로 파트를 프린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쇳물을 부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 워크숍을 하려고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화로까지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 소유의 땅이 없으니까 그 어디서도 불을 가지고 장난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수원에 가면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셀프 제작소라고 180평에 굉장히 넓은 공터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몰래 막 하는데 이제 또 주무관님들이 그걸 발견하고 이거 허가받고 해야 된다고, 안 하면 난리 난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홀드가 됐습니다. 다음에 몰래 한번 저희 다 같이 팀을 꾸려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파트를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해외에서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메탈 캐스팅 보면은 여러분들 먹다 남은 알루미늄 캔 있죠? 그걸 이렇게 잘 모아놔가지고 녹여서 직접 하더라고요. 그러면 알루미늄 파트들도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네덜란드의 얼티메이커라는 3D 프린터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먹는 그 플라스틱 컵 있죠? 그걸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말리고요. 그 다음에 분쇄를 해요. 분쇄를 한 다음에 여기 녹입니다. 그렇게 해서 필라멘트를 만들고요. 그 필라멘트를 가지고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도 하고요. 이게 전체 프로세스의 모습이고 이게 네덜란드의 얼티메이커라는 3D 프린터 모습입니다. 요건 또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암스테르담 팹랩에서 의족을 50불에 만든 거 보여드렸죠? 이건 의수예요. 의수를 역시 값싸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나눠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전 사실 이거 보고 뭐 이게 얼마나 정밀하게 작동하겠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아이 친구들 손가락이 없는데 공을 집을 정도로 굉장히 정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뭐 관심 있으시면 검색하시면 금방 만나서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초콜릿이죠? 이제 푸드 프린팅이 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콜릿도 프린팅을 할 수가 있고요. 사탕도 아예 그냥 그 3D 프린터의 메이저 브랜드, 뭐 삼성이나 소니 같은 브랜드가 두 브랜드가 있습니다. 미국 회사고요.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와 3D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3D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셰프젯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셰프젯이 뭐냐면 설탕 파우더를 아래다 깔아놓고 그걸 이제 접착을 시켜가지고 3D 형상을 만드는 프린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사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또 색깔도 입혀서 풀컬러로 그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이따가 제가 동영상들은 따로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요것도 한 반년 정도 된 뉴스예요. 여기 어디처럼 보이세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우주선의 내부예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Made in Space, 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우주에서 3D 프린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에서 3D 프린팅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얘네들이 이걸 왜 실험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푸드 프린팅 설명드렸죠? 앞으로 이걸 발표하면서 동시에 발표를 했어요. 우주에 가는 우주인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제공할 때 앞으로 3D 프린터로 제공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로켓 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아시죠? 근데 로켓을 쏠 때 저희가 뭐 부품이 우주왕복선에서 고장났어요. 근데 나사 하나가 없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켓을 쏴야 되죠. 나사 하나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이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부품을 뽑아내겠다라는 계획이 두 번째예요.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죠. 이 로켓을 쏘는 게 굉장히 비싸서 우주왕복선을 다시 쐈다가 로켓 추진체만 지상으로 돌려놓는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어느 회사죠?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앨런 머스크를 알고 있다 하신가요? 앨런 머스크. 네, 많이 아시네요. 앨런 머스크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해외 결제할 때 페이팔 써보셨어요?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모터스라는 전기자동차 요즘 굉장히 핫하죠. 그걸 만들었고 또 스페이스X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 스페이스X라는 프로젝트는 뭐냐면 로켓의 대부분의 비용이 그 추진체예요. 그래서
연료를 막 버리면서 날아갑니다. 쭉 날아가죠. 그 다음 우주 가면은 버려져요. 그냥 막 사방에 지구 아무데나 막 대부분 어디서 성층권이나 이런 데서 다 타버리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지구가 잘 안 했습니다. 그 로켓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 친구는 제 친구는 아니에요. 앨런 머스크가 로켓을 쏘고 나서 그 로켓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쏩니다. 쏘고 나서 떨어져요. 그거를 이 연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연필 세워보셨죠? 그거를 로켓으로 연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추진체를 계속 방향을 조절하면서 자세 제어를 해서 이걸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다가. 그렇게 해서 이거를 재활용하겠다라는 게 스페이스 X의 프로젝트예요. 그게 되면은 지금 실험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성공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1억만 내면은 우주여행을 할 수 있어요. 1억의 우주여행을 한다? 비싼 거 같나요? 저는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은 아직도 우주에 가고 싶은 꿈을 가지고 계신데 정말 이루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가고 싶고요. 너무 빠져서 얘기했네요. 네, 이게 실제 그 3D 프린터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중력 환경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특수한 장비들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로컬 모터스에서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그 독일의 아헨공대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쪽 지역에 있는 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근데 거의 로컬 모터스랑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조금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슈가 전혀 되지 못하고 파묻혔는데 여기는 이제 이 오브제 1000이라는 스트라타시스의 커다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한 번에 이렇게 파트를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트를 뽑아가지고 바로바로 자동차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보실 거는 나노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여기 보면은 eye over needle이라고 되어 있죠. 바늘귀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나노 프린팅입니다. 이게 사람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안에다가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제가 한 5년 전인가 10년 정확하진 않아요. 저도 막 그 나노가 막 하도 핫하니까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나노 단위에서 모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노 3D 프린팅 기술과 나노 모터가 연결이 되면은 여러분들 영화 속에서 막 혈관 타고 다니면서 그 뭐 이제 뭐라 그러죠? 나쁜 균들이랑 싸우고 암세포랑 싸우는 거 보셨죠? 이제는 진짜 혈관 타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또 나왔네요. 아까 그 중국의 집 보셨죠? 집 안에 내부에 이제 창문도 달았어요. 에어컨도 달았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분이 그 사장님이세요. 자, 이 집이 한 채에 얼마냐면은 5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500만 원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십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집을 또 굉장히 혁신적으로 만드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집을 3D 프린터로 만드는데 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시계 뭔지 아세요? 나는 이 시계 알고 있다. 알고 계시네요. 한 분밖에 없으시네요. 이게 브래들리 타임피스라고 해서 이원 타임의 그 시계예요. 제가 왜 3D 프린터의 시계를 나타냈냐? 자, 이거는 어떤 시계냐면은 여러분들 맹인들이 시계 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맹인들은 시계가 뚜껑이 열리는 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침과 분침을 직접 만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침과 분침이 매번 틀어지겠죠. 그 문제점에서 착안해서 자석으로 그러면은 시침 분침이 돌게 하면 어떨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시계를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 첫 번째 대회, 저희 회사의 스타트업 대회 1등 하신 분의 이걸 창업을 했고요. 지금 미디어랩에 있다가 지금 삼성에서 복무 중이신 이진아 씨라는 분이 미디어랩 소속이에요. 그 이진아 씨가 이거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려는 건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 개발 과정이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제품을 개발할 때 간소화해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A부터 G까지 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네,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레고의 테크닉이라는 라인을 아시나요? 거기에는 기어도 들어있고 모터나 센서, 그리고 심지어는 공합기계까지 다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워킹 프로토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돌아가네. 그리고 나서 3D CAD 모델링을 하고 3D 프린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CNC 머시닝 센터에서 금속을 가공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양산할 때는 당연히 금형을 만들어서 제조를 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를 쓰기 이전에는 사실 종이로라도 뚝딱뚝딱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UX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서 직접 차보고 혹시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요. 역시 3D 프린터는 굉장히 하드웨어 프로토타이핑 하는데 좋은 툴이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까 그 뉴스에서도 나왔었죠? 이게 모든 파트가 플라스틱으로 3D 프린팅된 파트들이에요. 단발용 권총이고요. 살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품만 빼고요. 여러분들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총기 수입하다가 그 공이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 공이가 뭐냐면 그 총알의 뇌관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 파트만 제외하고 모든 파트는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렇게 해서 2013년 10월 10일에 요시토모라는 사람이 가정집에서 총 6자루를 만들었다가 걸렸어요. 근데 잡혔을 때 쓴 기계가 여기 보시면은 직접 조립한 3D 프린터, 그리고 뭐 드릴 프레스죠. 그리고 뭐 레스 머신, 정말 간단한 거예요. 우리 여기 세운상가 주변에서 30만 원, 50만 원이면 구할 수 있는 툴들 가지고 살상력 지닌 총기 6자루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를 잡아놓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아까 경찰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법을 빨리 만드는 게 필요하다, 처벌할 방도가 없다고 했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처벌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법을 만들어서 1년 만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법이 없다고 해서. 네. 그리고 이건 뭐처럼 보이세요? 펜이에요. 3D 프린팅 펜입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글루건이에요. 글루건인데 조금 더 얇게 나오는 글루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루건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3D 프린팅 펜으로. 근데 이게 이제 두들러라는 게 가장 먼저 킥스타터 통해서 3D 프린터 펜을 프린팅 펜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상에 나왔거든요. 그 두들러를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부들부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글루건으로 뭘 이름을 써본다고 생각하세요, 공중에. 안 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그 킥스타터 같은 데 보면은 홍보용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건 진짜 적어도 하루에 막 한 8시간씩 그것만 한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3D 프린터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벌써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네요. 지칠 때까지 하고 쉬도록 할게요. 졸리진 않으세요? 네, 졸리실 수 있는데 그냥 일어나셔서 그냥 저쪽 팹랩 서울도 갔다 오시고 하세요. 못 들으면 여러분들만 손해니까요. 자, 3D 프린팅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시고 가정용 3D 프린터로 쓰는 거는 바로 압출 방식, FDM 방식입니다. 퓨즈 디포지션 모델링이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사실 이 FDM이라는 방식은 스트라타시스에서 이름 붙인 이름이에요. 원래는 이제 FFF라는 방식의 이름을 많이 쓰고요. 우리는 뭐 호치키스가 원래 스테플러인데 호치키스라는 이름이 붙였듯이 마찬가지로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3D 프린팅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주로 많이 쓰이는 요 4가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FDM 방식, SLS 방식, SLA 방식, DLP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재밌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LOM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A4 용지 있죠.
A4 용지로 3D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용지를 하나를 넣어요. 원래는 그냥 AA 용지 같은 걸 통째로 넣습니다. 그 기계에다가. 그리고 나서 한 층 한 층 쌓는 거잖아요. 1층에 A4 용지를 넣고 정말 가느다란 칼로 도면을 잘라요. 근데 자르기 전에 우선 염색을 합니다. 내가 원했던 색깔의 층대로 인쇄를 하고요. 선으로만. 그 선을 반을 이렇게 얇은 날카로운 칼날로 잘라요. 자르고 본딩을 하고 다음 시트를 올립니다. 그리고 또 인쇄를 하고 잘라요. 그런 식으로 계속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쵸. 겉에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했던 색깔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인쇄기를 3D로 하듯이. 그래서 요 LOM 방식의 3D 프린터를 하는 곳이 이스라엘인가에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캐나다에도 한 업체가 있고요. 그래서 3D 프린터 업체들이 얘네들을 T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사실 3D 프린터는 대부분 이제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 해서 없는 데에서 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또 특이하게 재료를 넣고 버리는 부분들이 생기죠. 잘라서.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다가 보면은 메탈 호일 있죠. 여러분들 그냥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걸 넣으면은 알루미늄 재료를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네, 우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퓨즈 디포지션 모델링 방식입니다. 뭐 지금 계속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다 오픈소스로 풀려 있어요. 특허가 만료가 되고 그 영국의 베스 대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이거를 오픈소스화해서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만나는 수만 종입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믿기 힘드시겠지만 30개가 넘는 업체들이 이 3D 프린터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아요. 부모님이 같은 거예요. 그게 자꾸 파생이 되고 기술이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간단합니다. X축으로 움직이고 Y축으로 움직이고 Z축으로 움직여야지 3D 형상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형상을 지니고 있고요. 여기 보면 플라스틱 필라멘트가 익스트루드를 통과해서 얇은 실로 뽑아지게 됩니다. 그걸 그리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걸 프린터를 컨트롤하는 두뇌가 필요하겠죠. 컨트롤 보드가 있고 또 PC와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3D 프린터는 조금 구조물이 달라요. 그거는 기구학적으로 다른 거예요. 결국 XYZ 공간상을 움직이는 건 똑같고요. 요거는 이제 델타 방식의 3D 프린터라 그래서 굉장히 민첩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비교해드리면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 보통 쓰시는 XY축을 가진 3D 프린터는 익스트루더가 요 위에 얹어져 있어요. 요 가열하는 부분 위에 바로 그 스태핑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태핑 모터가 여기 없죠? 어디로 가 있을까요? 요 소재를 따라서 뒤를 보시면은 뒤에 익스트루더가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상대 팀 거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편하게 일어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저쪽 팀 거 보이시죠? 여기 뒤에 이제 있어서 요걸로 압출하는 거예요. 요 방식을 보우덴 방식이라고 해요. 보우덴 방식. 최초로 이제 네덜란드의 얼티메이커라는 회사에서 이 보우덴 방식을 썼고요. 이 보우덴 방식이 지니는 강점은 뭐냐면 여기가 어쨌든 움직이는 구조부니까 여기에 그 스태핑 모터가 올라가면 스태핑 모터가 무거워요.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기계 뒤에다 붙임으로써 굉장히 가볍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자석이어서 다시 붙이시면 되고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메이크오브사의 레플리케이터라는 제품이고요.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트라타시스라는 거대한 회사에 인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차기 버전을 내놓으면서 죽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가격은 비싼데 그만큼 제값을 못하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정용으로 보급되는 거는 가정용만의 수준이 있고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가격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정용에 보급되는 타겟팅을 했으면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용이라고 막 600만 원, 800만 원 넣고 이거 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드시겠죠? 25만 원이면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화려한 시대를 보내다가 약간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다음은 SLS 타입이에요. 셀렉티브 레이저 신터링이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잉크젯 프린터도 잉크젯 다음에 지금 레이저젯이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단순히 열을 가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레이저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저쪽에 레이저 커터 보이시죠? 그 레이저를 가지고 소결시키는 방식이고요. 기본적인 구조물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품을 만드는 플레이트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재료인 파우더가 있습니다. 뭐 그게 플라스틱 파우더가 됐건 석고 파우더가 됐건 뭐 메탈 파우더가 됐건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피스톤이 한 층을 내려가면은 여기에 있는 피스톤이 한 층이 올라가고 여기에 있는 롤러가 얇게 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소재가 한 층이 쌓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레이저가 신터링을 하는 거예요. 신터링을 해서 구조물을 만들고 내리고 올리고 밀고 쌓아주고 소결하고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만드는 방식이 바로 SLS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기계의 모습이고요. 처음에 나오면은 이렇게 가루가 다 묻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브러쉬나 에어 브러쉬로 털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하나의 장점이 나옵니다. FDM 방식 같은 경우는 이 구조물을 만들면은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이런 구조물을 만들려면 서포트라는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기술까지는 아니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 제가 한번 브릿지를 만들어 볼게요. 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A, B 기둥이 있겠죠, 당연히. 기둥이 있고 그 위로 평평한 보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요거 이전에 FDM 방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글루건이에요. 글루건으로 A, B 기둥 쌓습니다. 1층 쌓았고요. 2층, 3층 해서 쭉쭉쭉 쌓았어요. 그 다음에 평평한 보를 만들기 위해서 A부터 B까지 글루건을 짜고 지나가 볼게요. 우와, 어떻게 됐죠? 그쵸, 처지죠. 힘없이 이렇게 처질 거예요. 어떻게 이어지긴 이어질 텐데 처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원하는 형상을 얻은 게 아니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포트라는 게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에서 설정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A, B 기둥을 쌓을 때 같이 엉기성기 그려주는 거예요. 엉기성기 그려주고 그 위로 평평한 볼을 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엉기성기 했기 때문에 이거를 손으로 잡아서 뜯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뜯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상의 볼을 얻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SLS 방식으로 가서 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A, B 기둥을 레이저 신터링을 합니다. 뿅뿅뿅뿅 레이저를 쏴요. 진짜 뿅뿅뿅해요. 제가 귀여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뿅뿅뿅뿅 쏴가지고 볼을 얹었어요. 그러고 나서 꺼내면 어떻게 되죠? 잘 나왔을까요? 왜 잘 나왔죠? 서포트라는 걸 설정을 안 했는데 얘는 왜 잘 나왔죠? 그렇죠. 이 파우더 자체가 서포트 역할을 하고 있죠. 계속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털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다리의 형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LS 방식이 또 지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런 복잡한 구조물을 굉장히 깔끔하게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5천만 원대 그 저가의 3D 프린터, 저가가 아니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막 제 돈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억대 제품들을 접하다 보니까 5천만 원 싼 제품이에요. 근데 그 5천만 원짜리 제품이 한 180만 칼라까지 구현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파우더 방식입니다. 파우더를 그건 이제 또 접착제를 이용해서 층층이 쌓거든요.
그럼 이제 한 번에 그 여자아이 피규어 뽑았던 거 보셨죠?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한 5억 원 레벨에 가게 되면은 연질과 경질을 배합해서 그 연성과 경성을 조절을 하고 거기에 이제 또 풀칼라를 입히는 3D 프린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스트라타시스의 코넥스 3라는 제품으로서 여러분들 나중에 차기 사업 진행하게 되시면 꼭 그거를 강추를 드립니다. 자, 다음은 DLP 방식의 3D 프린터예요. 이거는 저쪽 팹랩에도 저희가 구비를 해놓고 있고요. 이 DLP 방식은 여기 써있듯이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이라는 방식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해요. 베이스가 수영장이에요. 이 풀 속에 그 리퀴드 폴리머가 들어있습니다. 아까는 요거는 플라스틱 필라멘트, SLS는 파우더, 이건 또 재료가 액상이에요. 그 폴리머가, 액상의 폴리머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아래서 빛을 쏴줍니다. 이 빛을 쏴주는데 이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쪽에 프로젝터 보셨죠? 프로젝터에는 UV 편광 필터라는 게 달려있어요, 앞에. 그 UV 편광 필터를 제거하면 당연히 UV 빔이 나오겠죠? 그 UV 빔에 반응하는 리퀴드 폴리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UV 빔을 쏘면은 그 이미지에만 반응하겠죠? 이 소재가. 그렇게 해서 층층이 경화시키면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끄집어 올려요. 굉장히 극적인 방식이죠. 전작가 출신이시면은 그 실리콘 성형할 때 잉고트 아시죠? 네, 잉고트 성형처럼 극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미러들이 막 다다다다 움직이면서 그 이미지를 여기다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실제 기계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풀 속에서 끄집어 올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극적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 결과물이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2cm 정도인데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 수 있죠. 이게 바로 DLP의 극장점입니다. 굉장히 정밀한 걸 가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자그마한 피규어를 만들거나 주얼리 쪽 할 때 독보적으로 많이 쓰이는 제품이에요. 주얼리를 당연히 이 리퀴드 폴리머 그 재료로 쓰는 게 아니라 역시 그걸로 만들고 주물 주연을 이용해서 금속으로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LP 방식도 굉장히 재밌어요. 다음은 SLA라는 방식이에요. 이 SLA 역시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세계 최초의 3D 프린터가 바로 이 SLA 방식이에요. 글루건 방식도 아니고요. 이 SLA라는 방식인데 그게 이제 또 미국에서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똑같아요. DLP 방식처럼 리퀴드 폴리머가 풀 속에 들어있고 이 라이트 소스가 레이저예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UV 레이저를 이용해서 점 단위로 이제 쭈쭈쭈쭉 쏴가지고 경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처음 듣는 것도 너무 많고 딱히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네, 일단은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혹시 노트북 있으신 분들은 여기 claytableLabs.com에 들어가셔서 이 그 서포트 들어가시면은 큐라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claytableLabs.com이고요. 거기 이제 큐라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서포트에 들어가서요.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그렇게 다운로드 누르시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린팅 하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네요, 지금. 이게 화면이 잘려서 제가 작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이시죠? 자,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자, 여러분들이 잉크젯 프린터를 쓸 때도 캐논을 쓰느냐, HP를 쓰느냐, 뭐 삼성 프린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한글 문서에서 인쇄 누른 다음에 프린터기 설정 화면은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3D 모델러, 뭐 1, 2, 3D 디자인에서 모델링을 하시더라도 어떤 프린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요 인터페이스는 다 다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HP 프린터 집에서 써봤다고 해서 회사에 있는 브라더 2D 프린터를 못 쓰는 게 아니죠. 그쵸? 여러분들이 캐논을 쓰시더라도 HP도 쓸 수 있고 제록스 것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원리만 알면 여러분들이 다 쓰실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소프트웨어는 큐라라는 소프트웨어예요. 이 큐라라는 소프트웨어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네덜란드의 얼티메이커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고요. 이것도 역시 오픈 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큐라 크리에이터블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큐라라는 것만 명시를 해주면은 그 누구라도 이 소프트웨어를 자기 마음대로 변환을 시켜서 변형을 하셔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이런 경고 메시지는 없애고요. 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소프트웨어는 큐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큐라만 잘 배우시면은 각 아이디어 팩토리에 구비하신 3D 프린터들이 다 다를 거예요. 메이커봇이 있을 수도 있고 3D 시스템즈의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스트라타시스의 소프트웨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만 잘 배워놓으시면 얼마든지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큐라를 처음 오픈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보면은 버튼도 몇 개 없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처음에는 당연히 사진을 불러와야겠죠. 사진이 아니라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로드 파일이라는 게 있네요. 로드 파일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고요. 이 왼쪽에 보면은 패스트 프린트, 노멀 프린트, 하이 퀄리티 이렇게 있어요. 자, 왜 패스트, 노멀, 슬로우가 아니라 패스트, 노멀, 하이 퀄리티로 갔을까요?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봤어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여기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패스트, 노멀, 슬로우로 간 게 아니라 패스트, 노멀, 하이 퀄리티라고 갔을까? 자,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슬로우 프린트가 있어야 되는데 하이 퀄리티가 있으니까 슬로우 프린트와 하이 퀄리티는 결국 같은 말이 아닐까? 자, 여러분들 붓글씨를 쓸 때 물론 뭐 꼭 느리게 쓰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근데 빠르게 쓰면은 뭔가 정밀하게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힘들죠. 마찬가지로 3D 프린터도 속도를 빠르게 할 때보다 느리게 만들 때 더 정밀하게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저가형 3D 프린터 FDM 방식에는 익스트루딩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기구학적으로 XYZ를 와 빨리 움직여가지고 빨리 만든다고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필라멘트를 녹여가지고 압출을 제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압출을 해주는 절대적인 한계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언제까지나 빠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그리고 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하게 되면은 압출 불량이 발생해요. 내가 100이라는 숫자를 압출해야 되는데 90만큼밖에 소화를 못하니까 빈 곳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도와 퀄리티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적어도 저가형 3D 프린터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아마 얘네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런 의미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퀄리티로 할 것인가, 나는 빨리 하고 싶으면 당연히 패스트 프린트 하시면 되고요. 난 퀄리티가 중요해. 그럼 하이 퀄리티에 놓고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머티리얼이에요. 머티리얼에 대해서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게 될 게 ABS와 PLA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녹는 점입니다. ABS가 녹는 점은 230도예요. 230도에서 240도고요. 그건 제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PLA 같은 경우는 180도에서 210도 사이에서 녹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ABS 같은 경우는 열 변형률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BS가 프린트 가능한 3D 프린터들은 바닥에 히팅 베드가 있어요. 여기가 나중에 프린트할 때 11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쇄하실 때 여기다 대면은 뜨거워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ABS를 하실 때는 230도의 히팅 베드는 110도까지 가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PLA 같은 경우는 210도에 70도까지 가열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그 필라멘트 제조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필라멘트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녹는 점이 몇 도인지 그 프린팅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바꾸시면 되고요. 이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간단해서 내가 머티리얼을 어떤 걸 쓸 건지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프린터들은 다 지금 저희가 PLA를 넣어 두었어요. 굉장히 그 히팅 베드를 가열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PLA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other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반가운 단어가 있네요. 서포트 보이시죠? 내가 만약에 허공에 떠 있는 브릿지를 만든다고 허공에 뜬 파트가 있다고 하면은 서포트를 체크를 하셔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완벽하게 아래서부터 쌓을 수 있다 하면은 굳이 서포트를 누를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프린트 브림이 있어요. 이 브림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필을 프린트한다고 해볼게요. 연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연필을 프린트하게 되면은 제가 잠시 우산을 좀 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서 프린트를 하는데 무게중심이 어딨죠? 당연히 질량이 차이가 있겠지만 중앙에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연필은 무게중심이 굉장히 이렇게 놓으면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바닥과 닿는 단면적은 굉장히 작죠. 여러분들 바닥에 닿는 단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물체는 안정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놓으면 연필을 닿는 면적은 굉장히 넓어져요. 그리고 무게중심도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 연필을 이렇게 프린트하는 것보다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퀄리티가 더 좋아요. 연필의 형상을 잘 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면은 이 단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브림이라는 걸 대주는 거예요. 이 브림이라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여기 이제 덧붙여서 더 넓게 퍼지게 형상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무게중심을 낮출 수는 없지만 아래 1층의 단면적을 극대화시키면서 이거를 더 바닥과 잘 붙어있게 하는 거죠. 혹시 이해가 안 가신 분 계신가요? 분명히 안 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손을 안 드시는 걸 거예요. 제가 이따가 몰래 이렇게 오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브림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형상이 만들다가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은 브림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1층에서 더 두껍게 단면적을 늘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지금은 제가 USB로 프린터기하고 직접 연결을 안 해놨습니다. 하면은 여기에 프린트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 프린트를 누르면은 끝입니다. 더 이상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섭하겠죠? 멀리서 오셨는데. 이거 아니고요. 이거는 초보자들이 쓰는 패널이에요. 그냥 정말 제가 아까 클릭 3번만으로 프린트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패널이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죠. 익스포트가 있습니다. 익스포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스위치 버튼이 숨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아, 이것도 지금 많이 늘어나서 모르는 단어들이 있는데 어드밴스드까지 있어. 또 뭐가 있어? 또 G코드는 뭐야?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는 오늘 베이직하고 어드밴스드까지만 배우실 거예요. 그 이후에 배우시고 싶으신 거는 저녁 식사하시고 7시 이후에 남으시면은 저하고 인스트럭터가 도와주실 겁니다. 우선 베이직부터 볼게요. 여기 층 높이가 있죠, 첫 번째. 이 층 높이는 뭐냐면 여기서 혹시 아까 저쪽에 있는 프린팅 결과물 못 보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보면은 드드득 해요. 여기 아까 전에 프린팅 해오신 분이 있는데 결이 이렇게 매끄러운 거는 부드럽죠? 근데 3D 프린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층층이 쌓다 보니까 그 결이 생깁니다. 그 결의 높이예요. 한 층의 높이. 저희가 그 샘플로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저희 송영무 연구원이 그 개구리 8마리 뽑아놓은 것 좀 갖다 주세요. 저희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층 높이를 달리함에 따라서 그 프린팅 퀄리티가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 노즐의 직경이 얼마라고 설명을 드렸죠? 3mm죠. 한 층의 최대 높이는 0.1에서 0.3mm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론적인 거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노즐이 0.4이다 보니까 한 층의 최대 높이는 0.3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쪽부터 돌릴 테니까 이 결과물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 레이저로 인그레이빙 한 게 층 높이고요. 한번 이렇게 개구리 이쁘다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그 결의 느껴짐이 다르실 거예요. 보통 많이 쓰시는 게 여러분들이 0.1에서 0.3을 많이 쓰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를 자주 다루시다 보면 대부분 0.3mm로 프린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가정용 3D 프린터는 0.025까지 프린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0.3mm를 쌓을 것을 한 층 높이를 0.1로만 쌓는다고 해볼게요. 제가 3mm를 쌓으려면 0.3으로는 10층을 쌓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0.1로 쌓으려면 몇 층을 쌓아야 되죠? 3mm 쌓으려면 30층이죠? 그러면 20층을 더 쌓아야 되는 거예요. 20바퀴를 더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은 절대적으로 3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퀄리티를 좋게 하실 순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에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이크를 뽑는데 안을 꽉 채웠다는 전제하에 0.3mm로 뽑으면 8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0.1mm로 뽑으면 2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정도 차이의 퀄리티를 위해서 0.1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0.3으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0.1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쓰다 보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대부분 0.3으로 쓰실 거예요. 그래도 이걸로 좋게 쓰고 싶으시면은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0.025까지 네,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결과물을 한번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쉐드 thickness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저희가 예시를 안 만들어 놨는데 벽 두께예요. 이 벽을 어떻게 두껍게 할 것인가. 자꾸 이게 왜 뜨죠? 네. 다시는 표시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벽 두께는 또 뭐냐면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잠시만 요 아래로 점프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fill density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아까 제가 이 마이크 설명할 때 안을 꽉 채웠다라는 전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안을 꽉 채우려면 이 fill density를 100%를 채워야지 안이 꽉 차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축구공을 만들어 볼게요. 사실 플라스틱으로 축구공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내 아이에게 축구공을 주기 위해서 그 축구공을 100%를 채워서 요만한 아이한테 던져줬어요. 그 아이가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이걸 팍 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발이 또각 부러지겠죠? 100% 채웠으니까. 굉장히 묵직해요, 100% 채우면. 그렇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 축구공을 만들어줄 때는 여기를 0%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0%를 채우면은 벽만 만들게 됩니다. 0%를 하게 되면 벽만 만들고요. 저희가 여기다가 10%를 넣으면은 정말 엉기성기 허니콤브 구조가 들어가요. 안에. 허니콤브 구조가 굉장히 강력한 구조라고 하죠. 서로 이렇게 모이면. 그래서 안에를 재료를 최소화하면서 가볍게 하면서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시면 깨닫게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내부에 꽉 차야 되는 뭐 힘을 받는 기어라든가 기계 부품을 만들 때는 100% 채우셔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꽃병을 만든다든가 어떤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할 때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필드 앤 스틸을 조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또 나와요. 다시 올라가 볼게요. 제가 만약에 필드 앤 스틸을 0으로 해서 축구공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0.3mm의 두께잖아요. 그걸 아이한테 줘가지고 아이가 팍 쳤더니 이제 푹 하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찢어지기도 해요. 그 층 간의 결합력이 약해서. 그럴 때는 이 쉘 티크니스를 두껍게 주는 거예요. 아, 한 3mm 주니까 애가 차도 안 찌그러지더라. 그런 건 이제 여기서 쉘 티크니스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실 요건 설명드릴 필요 없는데 Enable Retraction은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리트랙션 하는 거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글루건을 쓰면은 전 제일 짜증났던 게 너무 표정에서 너무 짜증나요. 제일 짜증났던 게 짜고 나면은 계속 어디 따라다녀요. 나 이게 끊고 싶어서 이렇게 가면은 계속 늘어나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 제작하다가 딴 데로 넘어갈 때 이 스태핑 모터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 속에 노즐 속에 스틱이 있다가 훅 빨대에서 빨아먹듯이 뒤로 가져가고 그 다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료가 요 속에 없기 때문에 질질 흘러내리는 게 없겠죠. 그거를 이제 활성화 시켜주는 거예요. 리트랙션. 이거는 굳이 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체크를 해놓으시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버텀하고 탑 티크니스는 바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자를 만든다고 할 때 맨 위하고 맨 아래에 두께예요. 이게 또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그냥 큐브를 지금 여기 너무 작게 만들어서 보이시지도 않으실 텐데 이런 큐브를 안을 10%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1층을 여러분들이 보는 쪽으로 Z축이에요. 이쪽이. 여러분들 공학 1층 그렸어요. 채웠어요. 1층 채웠어요. 그리고 다음 2층 가볼게요. 2층 테두리 그리고 10%니까 허니콤보 엉기성기 또 엉기성기 그리고 나서 맨 위층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 네모를 그리고 여기를 이제 채워야 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를 0.02호로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그러면은 정말 얇게 위를 씌우는 거예요. 정말 얇게. 그럼 제가 나중에 이걸 다 만들고 나서 푹 치면은 금방 부서지겠죠? 그리고 이거 만들어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얇게 만들면은 축축 처져요. 서포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한 0.6, 0.8을 주게 되면은 여기를 3번이고 4번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도 그걸 조금씩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단단하고 겉에서 봤을 때 완벽하게 평면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설정해 주는 게 바로 이 값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가 딱 고등학교 1학년이 듣는 수업 수준이에요. 네, 어려운 거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 프린트 스피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프린트의 속도예요. 대부분의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평균 60에서 80을 두고 써요. 좀 빠르다고 하는 게 120을 두고 씁니다. 근데
요 이제 델타 암 방식의 프린터를 이제 납품하시는 분이 잠깐 와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300이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 델타 암이 그렇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3D 프린터 말고 델타 로봇이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부품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이걸 옮기는 게 아니라 로봇이 옮기는 게 있는데 정말 빠릅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빨라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 나중에 칼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쨌든 익스트루드 하는 속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구조부가 빨리 움직여도 프린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300은 기구부의 움직이는 속도를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대부분 한 160? 그 얼티메이커가 전 세계에서 좀 그래도 인증된 빠른 3D 프린터라고 하거든요. FDM 방식에서. 저게 한 160, 165 요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60, 80 놓으면은 프린팅 퀄리티가 잘 나오고요. 나 좀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럼 100, 120 정도 놓으시면 됩니다. 뭐 이 수치가 적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거 강의 그대로 온라인에 올라갈 거니까 다시 제 얼굴 보시면은 이 수치는 다 그대로 적으실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 프린팅 템퍼레처가 있죠. 이게 바로 노즐의 온도예요. 제가 이 210도라고 설정을 해두면 어떤 필라멘트를 여기다 넣으려고 이렇게 210이라고 했을까요? 그쵸, PL이에요. 잘 들으셨네요. 자, 그러면 ABS를 넣으면 몇 도? 230도입니다. 물론 필라멘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230에서 240을 두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베드 템퍼레처가 있죠. 요거는 역시 PL이니까 70, 그리고 ABS 쓰실 때는 110 정도 쓰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성질이 급해서 그냥 한 90 정도까지만 두고 써요.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차폐를 잘 하면은 그렇게 변형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도 최상의 퀄리티를 얻고 싶으시면은 한 110 정도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서포트 타입이 있어요. 자, 여기 또 이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한다, 터칭 빌드 플레이트, 에브리웨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당연히 허공에 뜬 부분이 없을 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터칭 빌드 플레이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바닥으로부터 떠있는 허공 부위에만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직 이해는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적절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송영호 연구원님이 저쪽에 가서 우주인 좀 가지고 오시겠어요? 저희 고산 대표님 말고요. 그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브리웨어라는 게 있죠. 자, 제가 한번 아까 어린아이에게 주려고 했던 축구공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축구공. 안을 필드 앤 스틸을 빵프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가 완전 비어져 있고 겉에 표면만 만드는 게 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안이 꽉 차 있는 어떤 꽃병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다 꽃을 넣을 수 없잖아요. 다 만들고 나면은. 근데 내가 굳이 다시 모델링 하기도 싫어. 그러면은 그때 0%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겉에 테두리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끝에 다 만들어지기 전에 프린터기를 끊어요. 뚜껑 만들기 전에. 그럼 꽃병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다시 모델링 할 필요 없이 이 필드 앤 스틸만 조정해서 그런 뭐 트릭도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려는 건 뭐냐면 축구공을 만들 때 생각해 볼게요. 0%를 할 거예요. 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래 1층에는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찍고, 그쵸? 그리고 원을 굉장히 조그맣게 크게 하다가 작아지죠. 그러면 허공에 떠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절반 찰 때까지 바깥쪽,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안에가 있죠. 그러면은 사실상 굴을 서포트 없이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에브리웨어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도 허공에 떠 있고 여기도 허공에 떠 있으니까 얘가 인식하기는 바닥부터도 서포트를 세워야 되고 안쪽에도 서포트를 세워야 돼요. 자, 다 만들었어. 던져줬어. 가지고 놀아. 팍 찼는데 또 또가 부러져요. 왜 그렇죠?
바깥에는 서포트를 떼서 줬어요. 안에 있는 서포트를 어떻게 제거하실 거예요? 제거를 못하죠? 그래서 터칭 빌드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자,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 45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요. 45도보다 각도가 크면은 서포트 없이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45도보다 완만하면은 서포트가 없으면 쳐져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드리는데 사실 극단적으로는 한 30 몇 도까지 돼요. 20 몇 도까지도 돼요. 20 몇 도 안 됩니다. 30 한 7, 8도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도 만들 수 있어요. 뚜껑 덮을 때. 그래서 이 터칭 빌드 플레이트를 하면은 바닥으로부터 떠있는 허공을 만듭니다. 그리고 안에는 채우지 않아요. 그리고 위에서부터는 알아서 쌓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깥에만 제거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축구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이해를 하셨어요? 터칭 빌드 플레이트는 바닥으로부터 떠있는 부분이고요. 에브리웨어는 정말 우리가 세워야 되는 그 모든 곳들에 서포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저기 죄송한데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이 마이크 쓰다 보니까 자꾸 저쪽에 말이 가는 것 같아서 문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제가 우주인을 모셨습니다. 자, 요거를 프린트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세워서 프린트했을 것 같아요. 여기 팔 있으니까 뭐 서포트 되지 뭐, 허공이 떠 있으면. 근데 이거는 서포트를 대지 않고 프린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애초에 모델링 할 때 여기다가 몇 가지 더듬이를 달았어요. 그리고 프린트를 할 때 이렇게 프린트를 했어요. 그러면은 각도가 지금 45도 부근에서 다 있죠. 모든 파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깔끔하게 프린팅을 얻어낼 수 있고, 내가 임의로 모델링한 이 더듬이를 또각 뜯어내기만 하면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프린트를 했다. 그럼 여기 서포트가 다 들어가요. 그럼 이게 다 시간이에요. 이게 다 재료고. 그리고 뜯어내면은 여기가 거칠거칠해져요. 이게 무슨 수용성 서포트가 들어가지 않는 한 물리적으로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만 머리를 써서 여기다 서포트를 수동으로 대주면은 굳이 서포트를 최소화하고 시간도 최소화하고 재료 소모도 최소화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수준까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되고, 저희가 심화 과정을 가게 되면은 메쉬 믹서라는 툴을 가지고 이 서포트를 수동으로 대는 수업을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심화 과정 때도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요 아래 또 이제 추가적으로 덧대는 게 있어요. 플랫폼에. 역시 넌이 있고 브림이 있고 라프트가 있습니다. 아까 브림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라프트는 뭐죠? 뗏목이죠? 뗏목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교차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ABS 같은 경우는 보통 물건을 만들면은 제가 마우스를 만들면은 이 아래가 수축을 해서 아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닥에서 떠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뗏목을 아래다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다가. 그러면은 얘가 수축을 해요. 그래도 요 아래 있는 애는 살아있어요. 이걸 떼버리면은 얘는 살아있는 거야. 그게 바로 라프트예요. 근데 하나 팁을 또 드릴게요. ABS보다 PLA가 서로 간의 응집력이 더 좋아요. 물성이 그래요. 그래서 라프트를 PLA 할 때 설정을 하잖아요. 이거 띄는 게 더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ABS를 쓰실 때는 라프트 설정을 하셔도 되지만 PLA를 쓰실 때는 브림을 쓰세요.
내가 그래도 죽어도 라프트를 쓰겠다면 쓰셔도 되는데 브림을 추천을 드리고요. ABS 할 때는 라프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게 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다시 그 재교육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짚어주는 그런 팁들을 꼭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것들만 한번 싹 훑어내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팩토리 돌아가셔서 그 어떤 3D 프린터들을 만나더라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HP 프린터만 써봤다고 해서 캐논이나 삼성 프린터 못 쓰는 게 아니듯이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 필라멘트는 바꿀 일이 거의 없어요. 전 세계 표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75mm하고 3mm짜리 필라멘트가 있어요. 근데 거의 95%는 1.75mm짜리 필라멘트를 씁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은 다 프린트 가능하세요. 네, 여기 어드밴스드를 가볼게요.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손대실 것들은 없어요. 노즐 사이즈도 0.4보다 더 작은 것도 나옵니다. 0.25mm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그 불순물에 더 취약해요. 노즐이 너무 자주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루시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0.4를 두시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리트랙션 값은 이 회사의 고유 값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시고 이런 거는 미리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이게 또 팁인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쓰다 보니까 여기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막 여기 이상한 수치 값을 적어 놓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기기를 받았을 때 그 세팅 값은 한편에 그 메모장이 됐건 파일이 됐건 익스포트 하셔서 저장을 따로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여기 퀄리티 같은 경우도 이런 값을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값들이 초기 설정된 값을 벗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또 Q라는 친절하게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그 수치가 어떤 걸 뜻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설명으로 나오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Enable Cooling Fan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헤드 부분을 보시면은 요 뒷판에 뒤쪽에 팬이 있어요. 보이시죠? 뒤에 팬이 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 핫엔드 부분, 노즐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노즐의 열이 210도 이상을 가기 때문에 그 열이 노즐 위에는 또 관이 있어요. 그 관을 타고 이제 필라멘트가 전송이 되는 거거든요. 이송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노즐에서 발생한 열이 그 관을 타고 올라오면 얘가 채 그 노즐에 닿아서 녹아서 압출되기 이전에 그 복사열이라고 하나요? 그 열 때문에 그 전부터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면은 그 관의 단면적이 이게 길이가 길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멘트가 들어가 가지고 팽창을 하고 한마디로 조그마한 그 파이프에 제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압출 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방지하고자 여기에 쿨링 팬을 달아가지고 그 핫 엔드 부분을 식혀주는 거예요. 열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그래서 사실 이 FDM 방식에서 3D 프린터의 핵심 기술은 그 핫 엔드의 열을 어떻게 제어해 주느냐. 이게 핵심 기술이에요. 나머지요?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X, Y, Z 움직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결국에는 요 핫엔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난 평소에 이런 게 궁금했다. 네.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캐논하고 삼성 프린터 비교를 해드렸는데 도트 프린터 쓰다가 잉크젯 프린터 쓰는 거랑 잉크젯 프린터 쓰다가 레이저 프린터 쓰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팩토리 돌아가시면은 이런 가정용 3D 프린터도 있는 반면에
저런 액상의 리퀴드 폴리머를 다루는 SLA 방식이나 FDM 방식, 폴리젯 방식,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을 접하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설정하는 건 똑같고요. 대부분의 차이가 유지 보수하고 그 재료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 거기에 이제 처음에 장비 설치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연락처를 다 받아두셨다가 그분에게 연락해서 재교육 신청을 하면은 그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때 궁금했던 것들, 재료 어떻게 유지관리 보수하는지 그런 거를 다 물어보셔서 배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또 3D 프린터 업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비스를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가 제품 구매한 소비자니까 재교육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교육 신청하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저도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쉬는 시간 중에 이 좀 큰 거를 만들 수 없냐고 막 이런 문의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전자 바이올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는 어떻게 하냐면 반을 나눠서 조립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긴 것도 전자 바이올린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 이게 만든 지 1년이 넘었는데 여기에 맞는 튜너를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못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빨리 완성을 해서 심화 교육 때는 연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쿨렐레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5천만 원대에 가는 3D 프린터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베어링을 조립하지 않은 채 한 번에 프린팅을 한 거고요. 색깔도 형형색색 입힐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테이블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거는 지금 실패작을 갖고 온 건데 그 SLA 방식으로 만든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겉에 표면도 한번 만져보시고 이거는 거꾸로 이쪽에서부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죠? 그거는 색상 있는 거는 석고 파우더다 보니까 굉장히 거칠미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반투명한 거 돌리고 있는 거는 SLA 방식으로 리퀴드 폴리머, 레진을 경화시켜서 만든 거고요. 액상도 컬러가 나옵니까? 액상도 컬러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 액상의 색소를 타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내에도 있나요? 그 원료를 국내에서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내 납품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이번에는 정말로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여느 프로그램과 같이 파일을 열기 위해서 이 왼쪽 상단에 파일을 눌러서 로드 모델 파일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로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로드 파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로드 파일을 누르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폴더로 가야겠죠?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해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서 str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액세서리
3mm 홀 이렇게 파일을 준비해 놨고요. 여기 보이시면은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것들이 있죠. STL OBJ가 가장 대표적인 3D 파일, 메시 파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액세서리 제가 원래 하고자 하는 파일을 열겠고요. 열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잘 색상이 안 보이는데 요 지금 분홍색 보이시나요? 이 분홍색이 지금 제가 프린팅 하겠다는 에이리어고요. 여기에 지금 한 중앙에 한 9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높이는 한 1cm 정도 돼 보여요. 이렇게 샤크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보지 못한 탭들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씩 볼게요. 로테이션이 있죠. 로테이트가 있어요. 이 로테이트를 누르니까 링이 3개가 생깁니다. 빨간색 링, 초록색 링, 노란색 링이 생깁니다.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한번 가져다 대볼게요. 자, Z축에 있는 링을 마우스로 찝고 한 바퀴를 돌려보면 60도, 70도, 90도, 110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쵸?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배치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X축에 있는 이 초록색을 돌리면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또 돕니다. 제가 만약에 모델링을 이렇게 했어요. 불러왔더니 이렇게 프린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바닥으로부터 지금 허공이 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굳이 모델링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간편하게 불러온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로테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눕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상으로부터 허공에 떠 있는 파트가 하나도 없게 되죠. 그러면 우린 굳이 서포트 쓰지 않고 안전하게 깔끔하게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아까 전에 브릿지를 만들 때 우리가 서포트를 대야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보고 나니까 브릿지를 안 대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서포트를 안 대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기둥이 있고 보가 있는데 서포트를 안 대도 프린팅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손가락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다리 2개하고 보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돌리면 될까요? 그쵸. 완전 반전시켜서 뒤집어도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를 틱 치면은 푹 쓰러지겠죠? 그 2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시간을 들이거나 서포트 재료 낭비를 하지 않고 깔끔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로테이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 이렇게 돌리면은 서포트 안 돼도 되는구나. 그리고 그 서포트를 안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3가지가 있어요. 서포트로 인해서 표면이 거칠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고, 2번째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3번째는 재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 로테이트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스케일이 있어요. 제가 아이한테 축구공을 주려고 1:1 스케일로 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차고 놀려보니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사이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로 축구공 사이즈를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성인용 축구공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긴급하게 스케일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1.5배로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유니폼 스케일이 락이 돼 있기 때문에 X, Y, Z로 다 동일하게 커지는 거고요. 락을 풀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Z축으로 좀 뚱뚱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풀면은 이렇게 통통한 샤크가 나옵니다. 재밌죠?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러가 아까 로테이트로 이 브릿지를 뒤집어 버리는 방법도 있었지만
요거를 Z축으로 미러링을 하면은 바로 뒤집어지겠죠? 그럼 미러를 이용해서 바로 Z축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설정이 다 끝나요.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니까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1시간 31분이 걸린대요. 그리고 필라멘트를 이렇게 길게 놓고 봤을 때 이 뒤에 걸려있는 필라멘트를 1m 46cm를 쓴대요. 그리고 그거의 총 그람 수는 4g?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4g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오류가 있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미리미리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세이브를 진행을 하게 돼요. 세이브를 진행하려고 누르고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아까 그 막 생소했던 단어 G코드가 나옵니다. 얘가 변환을 할 때 우리는 클릭 몇 번만 했지만 알아서 G코드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G코드라는 언어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한국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 언어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기계 언어 하면은 기계과 친구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G코드로 저장이 되는 파일을 자신이 원하는 폴더에 저장을 하시고요. 전 바탕화면에 역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장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깥에 보니까 STL 파일이 하나가 있고 제가 만들었던 G코드가 하나가 또 있어요. 우리는 3D 프린터에 어떤 걸 넣어야 될까요? G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이 G코드를 어떻게 넣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G코드는 여러분들 프린터기 보시면은 이 왼쪽 앞에 SD카드가 있어요. 그거 한 분이 볼록 눌러가지고 꺼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D카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요즘 노트북에는 다 SD카드 슬롯이 있거든요. 먼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신 분이 그 SD카드 슬롯에 넣어주세요. SD카드. 네.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신 분이. 네. 어차피 다 해보실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그렇게 생성된 G코드를 옮겨주세요. 자, 저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SD카드를 꼽으면 메모리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폴더가 뜰 거고요. 자, 여기다가 자, 이 SD카드에다가 G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됐죠? 그러면은 SD카드를 제거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 SD카드를 이동을 하셔서 꼽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는 다 PLA이기 때문에 그 설정값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ABS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때 제가 처음 수업했을 때부터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그 설정치를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층 높이를 0.3으로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내가 PLA를 쓰기 때문에 온도를 얼마를 해야 되는지 이걸 하나하나씩 팀원들과 같이 확인하면서 여기다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다시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복 학습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저도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G코드고요. STL 파일을 불러오시고요. 기존에 있는 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 쪽에서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리겠죠? 저는 0.3으로 하겠습니다. 쉘 티크니스는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고요. 탑 바텀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필 덴시티는
웬만하면 그냥 빨리 하시고 싶으실 때는 5%나 10% 넣어주시면 되고요. 프린팅 스피드는 저는 70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ABS이기 때문에 240도와 110도를 넣을 거고요. 서포트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역시 더해줄 것도 필요 없고요. 어드밴스드는 그렇게 손댈 게 없네요. 그런 상태에서 위치를 이동시키고요. 조금 보기 좋게 바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스케일을 저는 이렇게까지 큰 건 필요 없고요. 0.5로 줄여서 빠르게 뽑아 볼게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귀엽죠? 자, 이렇게 하니까 13분이면 뽑네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10분 정도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이브 파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게 SD 카드를 꽂아놓고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은 SD 카드로 바로 들어가요.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과정 저보다 빨리 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빨리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천천히 한 번씩 해보시고요. 저도 한번 기기를 가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기기 가동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SD카드를 그대로 넣었던 자리에 그대로 꽂아주시고요. 카드가 인식된 게 확인이 되면은 이거는 기기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컨트롤러가 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Print from SD라고 있습니다. 그 SD 카드에 들어가셔서 내가 설정했던 파일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가열을 시작해요. 이 가열을 시작한 이후에는 여러분들 이 안에다가 손을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만약에 그 공간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더더욱 아이들이 이 안으로 손을 집어넣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열을 열심히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각자의 기계를 보시면 맨 왼쪽 위에 아마 한 6, 막 10 이렇게 돼 있고 슬래시하고 240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210이나. 그러면 그게 이제 노즐의 온도를 거기까지 올리겠다는 뜻이고요. H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가 바로 히팅 베드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동을 시키고 나면은 그 목표치 온도까지 빠르게 상승을 할 거예요. 항상 지금 눌러 놓으셨나요? 프린트를 하시기 전에 베드는 깨끗하게 비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여기 세운상가는 굉장히 구하기 쉬우니까 여기 금요일에 여기 처음에 오실 때 요거 하나씩 사가지고 가세요. 여기 아래 걸어오시다 보면은 요런 거 파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껌 떼는 거. 이거 사시면은 요 바닥에 있는 거 벗겨낼 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저희 여직원이 이걸 떼다가 잘 안 떨어져가지고 손으로 꽉 잡고 이걸 하다가 그 이후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쓰셔야 돼요. 하지만 굉장히 요긴하니까요. 이거 잘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은 해외에서는 목공 공구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잔인한 장면을 여과 없이 다 보여줍니다. 그게 왜냐면은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요. 사실 목공 장비나 이런 CNC 같은 기계들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사실 찾아보실 필요도 있어요.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외국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들 그라인더 아세요? 그라인더? 이렇게 회전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가를 때 쓰는 거. 거기에 가드가 다 달려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걸 몰랐을 때는 가드를 떼고 썼어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공사장에서 정말 많이 다친대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교육용 영상이에요. 근데 굉장히 리얼하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쓰다가 그게 깨지면서 총알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팍 바뀌어가지고 쓰러지는 건데 당연히 페이크 영상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안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의 숙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런 FDM 타입을 쓰다 보면은 분명히 막힘 현상이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거기 안에 어떤 필라멘트가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각 그 장비들이 온도를 강제로 올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프린터기에 PLA가 들어가 있다면 210도까지 강제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필라멘트를 가지고 거기를 눌러보세요. 그렇게 해서 안에 있는 걸 힘으로 빼셔야 돼요. 쭉쭉. 근데 그래도 안 되면은 굉장히 얇은 핀셋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위에서 두들기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한 거 가지고 두들겨서 거기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노즐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힛건 있죠, 힛건으로 한 3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빠져나오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아세톤이 있죠. 아세톤에다 그거 담가두세요. 근데 내가 이런 건 솔직히 귀찮다. 그럼 AS 부르시면 돼요. 근데 본인이 막 얘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크고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어요. 하려고. 그래서 빨리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임시방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거는 제가 그런 것도 다 기록으로 해놔서 다 남겨드릴게요.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랩 관리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문서들이나 그런 것들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팁을 드리면은 이게 겸용입니다. ABS PLA 겸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두세요. 그 말인 즉슨 그냥 마스킹 테이프에다가 PLA 전용, ABS 전용 이렇게 써주세요. 왜냐면은 녹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혼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계를 오래 못 쓸 수 있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쪽 팹랩에 가보시면은 다 붙여놨어요. 그 스페인 친구가 오자마자 그거부터 하더라고요. PLA 전용, ABS 전용 다 나눠야 된다.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제품이 그 똥을 제거하는 기능이 없어요. 사실 G코드 한 줄만 넣으면 되는 건데 아직 그걸 하지 않았는데 그거 이제 수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떨어졌어요. 네, 저 정도는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나중에 이제 구매하시건 지금 있으실 텐데 육각 렌치 세트하고 저거 껌 띄는 거 그리고 핀셋은 꼭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세톤도 구비해 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이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하고 싶었던 거는 진짜 MIT의 팹 아카데미처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매번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전국 각지 10개 대학교가 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매번 호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입장도.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5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베이스의 수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이번 교육을 통해서 10개 대학교의 화상으로 연결을 할 거고요. 저희는 계속 이런 커리큘럼을 서울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화상으로 참여를 하셔서 꼭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지역 대학교의 인스트럭터로서 가시는 거거든요. 계속 개인의 발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남들이 잘 할 수 있게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5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은 시간 동안 여기서 계속 작업하실 분들은 뽑으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